네, 정치권 대선 레이스가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첨예한 경쟁 속에 대선 주자 간 공방도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어제 원팀 협약식에 이어서 본경선 첫 TV 토론회도 시작했는데, 자, 이분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더불어민주당 대선정책준비단 공동단장 노웅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노웅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제 본경선 첫 TV 토론이 있었는데, 자, 축구 경기 때문에 시간도 좀 앞당긴 걸로 들었습니다. 올림픽 뚫고 국민들 관심 충분히 가져왔다고 보십니까? 뭐 그동안 이제 했던 그 토론회랑 비교해서는 그래도 무난하고 부드럽다고 보신 거 아니에요? 좀 무난하고 부드러웠다. 예, 그렇게 좀 후보들 간의 발언이. 예. 근데 이제 어저께 이제 협약식은 해서 원팀 협약식을 했잖아요. 근데 그동안은 너무 비방전에 치우친 거 아니냐 하는 걱정들이 많았던 건데, 사실상 이기려고 경선하는 건데 싸워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러면서 사실상 흥행도 됐던 게 좀 사실인 거고요. 또 전반적으로 우리 민주당의 지도가 또 오른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런 건데 이제 사실상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처럼 막 갈까 봐 지금 걱정이 좀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걱정은 있는데, 대선은 분명히 이건 지금 경선은 단체전이지 이게 개인전은 아닙니다. 우리 후보자의 지지율 합이 51%가 돼지 이기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결국에는 이건 자기 포지션을 정하는 건데,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특히 이제 우리 경선 6분 중에 3분이 사실상은 당대표를 하신 분이거든요. 총리까지 하신 분이고. 그래서 아마 중심을 잡아줄 거다. 그런 면에서는 경선이 아마 질서 있게 결국은 진행될 거다 이렇게 보고 기대하신다. 있고요. 예, 그렇게 좀 기대합니다. 단체전이지 이게 개인전이 아니다. 이 말씀이 와닿는데, 자, 걱정은 있지만 어제 그리고 무난하고 좀 부드러웠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어제 토론 전에 원팀 협약식도 있었는데요. 자, 후보들 발언을 조금 절제하는 듯 보이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백제 논란, 탄핵 논란 다시 소환되기도 했습니다. 잠시 보고 오시겠습니다. 저를 만나셨을 때 백제 발언은 없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지역은 우리 사회의 상처입니다. 저를 지역주의로 공격하기 위해서 지역주의의 망령을 끌어낸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도 계십니다만은 정말 치열한 싸움을 했습니다만은 결국은 숫자에 밀려서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고 말았죠. 부담까지 가지고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탄핵안에 반대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태도를 바꾼 이유가 뭔지. 거듭 말씀드리지만 탄핵에 반대했습니다. 그러시고 그 당시에 민주당 내부의 고통을 잘 이해하실 겁니다. 네, 자, 어제 TV 토론의 모습 잠시 보고 오셨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목소리를 들어보면 한결 부드러워지긴 했는데요. 근데 지금 내용을 보면 이제 공방이 있었던 백제 공방, 또 탄핵 공방 지금 계속되는 모습 볼 수 있었고요. 오늘 아침 라디오 그 인터뷰에서도 이 신경질이 계속 되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금 부드러워졌긴 했는데 그래도 아직도 그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건 계속되고 있죠. 사실상 백제 논쟁 논란을 하면은 이게 누가 이익을 볼 거지 후보자들이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역주의를 소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결국엔 누워 침뱉기죠. 그래서 누워 침뱉는 거고 제살 깎아 먹힐 텐데, 이거를 자꾸 우리가 계속 한다 그런다면, 그리고 이 호남주의, 이제 호남을 일부러 이렇게 공격을 한다. 그런 다음에 이게 우리끼리 편가르기를 한다는 건데, 결국에는 이렇게 하면 누구한테 도움이 될 건지.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만 접어야 될 거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누가 될 건지를 판단하셔야 될 거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탄핵 논란 역시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확인될 수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이것도 몰아세우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확증평 양식으로 단정하고서 이렇게 몰아세우는 건데, 확인이 불가하는 거를 자꾸 이렇게 문제를 삼으면 결국에는 누구한테 이익이 될 거냐 이런 면에 있어서는, 그리고 이거는 무기명 투표 이 원칙에도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면에서 확인도 불가한 사항을 자꾸 공방을 하는 거는 그건 제살깎기밖에 안 된다. 그래서 지금 백제 논란이 됐건 탄핵 논란이 됐건 후보들이 아무리 급하더라도 이제 할 만큼 했다고 보는 거고요. 이제는 이제 접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접어야 된다라고 보시는데 접을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당 지도부나 당 선관위는 접으라고
계속 네.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두 사람 이제 후보자들은 예. 그거에 대해서 수위를 맞춰서 낮추든지 그만두든지 지금 그만두라고 이제 원팀 협약식을 한 건데 네. 어저께도 조금 여질이 남아 있어서 안타깝긴 한데 네. 그래도 당은 계속해서 이제 중지해라라고 해야 될 거고요. 지금 만약에 명백한 가짜 뉴스나 예. 그리고 흑색 선전을 그러니까 사실에 전혀 근거하지 않은 걸 한다고 한다면 선관위가 단호하게 조처하는 건 맞다고 봅니다. 예. 자, 그런데 이 네거티브하고 검증을 하는 거하고 이 경계를 딱 나누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요. 네. 이걸 당 차원에서 이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제도적인 게 좀 보완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오늘 정세균 전 총리가요. 객관적이고 투명한 검증 기구를 마련하자. 그래서 흑색 선전을 차단하자 이렇게 제안했거든요. 네. 자, 어떻게 보십니까? 뭐 우리가 말하는 가짜 뉴스에 대한 팩트 체크를 하자는 건데, 예. 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짜 뉴스는 흑색 선전을 명확히 딱 구분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가짜 뉴스는 흑색 선전이라고 저 당 차원에서 판단 선다면 선관위에서 저는 단호히 조치해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왜냐하면 저도 선관위원장을 2번이나 했거든요. 예. 그런 과정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서 공개적이고 집단적인 의사 표시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징계를 했습니다. 단호하게 조치를 했어요. 예. 그랬더니 규정상에는 공개적이거나 집단적인 의사 표시일 경우에만 잘못 처벌할 수 있다 예. 이렇게 됐는데 왜 인터넷에 올린 게 집단적인 의사 표시냐 이렇게 이제 또 이제 징계를 받은 후보 측에서 반발했는데 집단적인 의사 표시라는 거는 여러 사람이 모였다는 뜻이 아니고 그거는 집단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그런다면 그건 예. 집단적인 의사 표시로 봐야 된다. 그래서 그 취지가 결국에는 부당하게 후보들의 경쟁에 부당하게 개입할 경우에는 이번은 처벌하는 게 맞다라고 해서 네. 일단은 뭐 후보 측이 반발하더라도 징계를 했거든요. 예, 근데 예. 그랬더니 분명히 네거티브가 좀 잠잠해져서 가라앉았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런 면에 있어서는 당 지도부의 노력 그리고 선관위가 단호한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니까 흑색 선전이나 가짜 뉴스라고 보이는 그 100%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경우에는 단호하게 조치해야 되지. 이거를 어물어물하거나 눈치를 보거나 후보자들의 예. 이렇게 한다고 그런다면 이거를 차단하거나 가라앉히기는 어렵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당 지도부 그리고 당 선관위가 엄격하게 이것은 대응을 할 것이다라고 네. 얘기해 주셨는데요. 흑색 선전의 기준 그러면 이거는 근거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기준이 되는 겁니까? 그걸 그렇게 봐야 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대선 정책 준비단 또 맡고 계시잖아요. 예. 후보별 지금 여러 가지 공약들은 나오고 있는데요. 네. 당 차원의 어떤 아주 큰 틀의 공약도 좀 고민을 하셔야 될 텐데 지금 조금 나오는 얘기 들어보면은 생활 기본소득 보장, 단계적 모병제, 또 국민의힘 후보 대응령 킬러 아이템 보고서도 추진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요. 좀 어느 정도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겁니까? 일단 어제 정책 협약식 원팀 협약식을 가진 거는 우리 당 차원에서도 이제 10개 이제 그 주제 이제 테마를 설정하고 10대 핵심 공약을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네. 거기에는 우리 후보들 6분의 후보들의 대표 공약도 우리가 당 공약화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미래담론이나 우리가 당에서 정책적으로 꾸준히 우리가 주도했던 그런 정책에 대해서는 공통 공약으로 하겠다 하는 그런 뜻을 다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생활기본소득 소득 보장이라든지 이 단계별 모병제도 지금 인구 절벽으로서 지금 우리가 우리가 병력을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징집만 갖고는 안 되기 때문에 아마 2025년부터는 단계적으로 모병제를 준비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단계적 모병제 그리고 생활 기본소득 보장 이거는 국민 누구나 기본적으로 살 수 있는 소득을 보장받고 살 권리는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런 등등의 공약을 당 차원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준비하고 있는 당 차원의 대선 공약 얘기까지 살짝 들어봤고요. 자, 앞서 이제 후보들 간의 신경전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여론에 실제로 좀 영향을 미치는지 저희가 리얼미터와 오마이뉴스가 조사한 오늘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조금 준비를 해봤는데요. 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적합도
지금 보시면 이 민주당 지지자들을 상대로 한 지지율 조사입니다. 이재명 지사가 0.3% 포인트 정도 이제 빠진 걸로 나오고요. 이낙연 전 대표가 지금 35%를 보여서 2.3% 포인트 오른 것으로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 호남 지역 여론을 잠깐 보여주실까요? 네, 광주 전라 여기를 보면은 지금 이낙연 후보가 33%죠. 0.7% 포인트 빠졌는데 이재명 지사는 32.8% 전주 대비해서 10% 포인트 정도 빠진 거거든요. 물론 두 분이 다 빠지긴 했는데 이재명 지사 측의 그 지지율 빠진 게 확 눈에 띄어요. 그러게요. 정말 백제 논쟁에 영향을 미친 건가요? 그렇다면은 예. 이낙연 이 발언 영향이 있다고 보시는 이낙연 건가요? 후보 측의 그 공격이 예. 공격이 먹힌 거가 아닌가 이렇게 지금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지금은 뭐 저 지지율 추이를 지금 예. 뭐 일희일비할 수는 없다고 보는 거고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하여튼 네. 뭐 10%까지 떨어졌다 그런다면 그 백제 논쟁에 영향을 영향을 미쳤겠지만 네. 저게 단기적으로는 영향을 저렇게 받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저게 이재명 후보한테 불리한 건지 유리한 건지 그건 또 두고 봐야 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네, 뭐 여론 추이 한 번 나온 거 가지고 일희일비할 수는 없고요. 그렇죠. 또 앞으로 각 캠프에서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서 또 이제 달라질 부분들이 큰 이런 상황이긴 한데 어제 토론회를 봤을 때 뭐 이재명 지사에 대한 공격이 예비 경선 때는 확연했었는데 어제는 이낙연 그 전 대표를 향한 공세도 꽤 치열하더라고요. 네. 이게 아무래도 본 경선 마지막에 결선 투표로 갈 수 있다. 후보들 간에 이런 걸 좀 염두에 둔 상황 아닐까요? 그러게요. 그동안에는 사실상 1위 후보인 이재명 후보를 놓고 예. 사실 1인 청문회처럼 공격을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왔는데 어저께는 그래도 상호 검증하는 예. 그런 분위기가 돼서 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조금 토론회가 토론회답게 된 것 같고 그동안은 사실상은 우리 저 영화 주유소 습격 사건처럼 우리 한 사람만 그냥 쓰러질 때까지 패는 것처럼 1인 청문회식으로 했는데 그래도 네. 어저께는 훨씬 모양이 살았고요. 지금 이제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도 지지율이 오르면서 이제 견제 심리가 이제 다른 후보들한테 작용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어저께는 좀 토론회답게 상호 검증하는 쪽으로 좀 갔다는 면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앞으로도 이제 좀 그 지역주의를 소환한다든지 그리고 서로 제살깎기 먹기 식의 그런 상호 비방이 최소화되는 또 토론회가 된다 그런다면 훨씬 더 의미 있고 그리고 검증하는데 국민들한테 의미 있는 토론회가 될까 이렇게 봅니다. 예. 어제 토론회에서 좀 재미있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각 후보들이 내가 민주당이 최종 주자가 된다고 가정했을 때 자, 야권 대선 후보 누구랑 붙을 것 같느냐 이 질문이 나왔는데요. 대답이 재미있었습니다. 둘둘둘도 갈렸는데 이재명, 이낙연 후보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꼽았고요. 추미애, 김두관 후보는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을 뽑았고 정세균, 박용진 의원은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을 뽑았습니다. 자, 둘둘둘 이렇게 꼽았는데 근데 현재 여론 흐름상 1, 2위 후보인 이재명, 이낙연 후보는 역시 윤석열 후보를 꼽았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게요. 지금 이제 좀 우리 야당으로 보면 1강이고요. 우리는 네. 이제 양강 구도라 그런다면 그래도 강한 후보 윤석열 후보가 뭐 준비된 후보는 아니지만 당장은 지금 여당에 대한 반발 심리로 저렇게 1위 후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거기에 대한 야권 후보로서 경쟁할 후보다 이렇게 본 걸 거고요. 예. 지금 추미애 후보나 우리 또 김두관 후보 같은 경우엔 홍준표를 이제 대항마로 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 그거는 저건 야성이 특히 네. 강한 후보이기 때문에 그 후보가 그래도 경쟁할 상대라고 보지 네. 않았을까 이렇게 보네요. 예. 유승민 후보는 이제 경제적으로 저 능력이 있는 후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 경제 전문가인 정세균 후보나 예. 우리 박영진 후보가 유승민 후보를 저 경쟁 후보로 본 거는 또 그 나름대로 후보에 대한 그 경쟁력을 이제 보여주는 거라 이렇게 보입니다. 예, 근데 최근에 여론 조사 그 지지율을 보면요. 최재형 전 감사원장 지지율도 굉장히 오르는 이런 추세거든요. 근데 최재형 감사원장 꼽으면 한 분이 없어요.
그러게요. 최재형 예. 감사원장을 저기 뽑은 사람이 없네요. 근데 그럼 너무 물로 보는 거 아닌가요? 최재형 감사 후보를. 네. 근데 예. 아마도 최재형 우리 저 감사원장이나 윤석열 네. 후보 두 분은 사실은 준비가 덜 된 대표적인 아마추어 후보죠. 근데 이제 지지율은 지금 이제 상대적으로 높은 거고요. 네. 그래서 좀 지켜봐야겠지만 최재형 후보는 인간적인 스토리나 이제 개인의 스토리를 봐서는 저 두 사람의 아이도 입양을 하고 그리고 네. 부친서부터 우리 국가에 기여한 거나 이렇게 스토리로 봐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분이기 때문에 아마도 조금 더 지지율이 오르지 않을까 저는 오르지 그렇게 봅니다. 않을까. 예. 민주연구원장이시기도 하시니까 여론 추이 계속 이제 주목해서 보실 텐데 노웅래 의원님 보시기에 그럼 민주당 후보와 최종에 붙을 야권 후보 누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점에서. 그러게요. 지금 뭐 이번 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 불가측성이 많은 선거여서 예. 예상하기는 어려운데요. 아마도 지금 아마추어 이제 저 준비가 덜 된 우리 윤석열 후보나 최재형 후보가 끝까지 갈 수 있느냐, 예. 그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을 거고요. 아마 이제 야당 입장에서는 B 플랜으로 예. 오세훈 후보를 이제 또 후보로 내세울 수 있지 않느냐. 가장 최근에 국민의 네네. 검증을 받은 후보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 서울시장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준석 우리 대표를 내세우는 이런 B 플랜까지 준비하지 않느냐 하는 지적도 있는데 뭐 그럴 수도 있을 거고요. 또 하나 있다면은 우리 저 김종인 대표 전 대표 같은 경우에 누가 추천을 안 해서 그렇지 추천만 한다면 본인도 아마 나오시고 네. 싶어 하실 텐데 하여튼 예. 양 1대1 구도가 된다면 1대1 네. 구도가 된다 그런다면 아마도 우리가 굉장히 고전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3년 전에 네. 우리가 탄핵 국면에서 당선될 때도 진보와 보수표를 나눠서 본다 그러면 우리가 4점 몇 %를 지는 거였거든요. 그런 상황이라 그런다면 네. 결코 우리가 작년에 보궐선거에서 지금 서울에서만 89만 표를 진 상황에서 그렇게 이번에 1대1 구도로 붙는다면 결국 녹록하진 않다. 녹록하지 않는 선거가 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계시군요. 근데 아마도 야당에서 뭐 한 사람이 나오겠습니까? 예. 예? 그렇겠죠. 예. 자, 이 상황을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현안 관련 질문 조금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어제 송영길 대표가 모더나 백신 공급 관련해서요. 다음 예. 주에 이제 제공받는 물량을 언급을 해서 이게 비밀 유지 협약을 어긴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왔는데 오늘 송영길 대표 이게 뭐 모더나 측에서 문제 삼지 않는다고 얘기는 했습니다만은 네. 앞으로 그 여권 후보가 경쟁력을 가지려면 그 여권 내에서의 여당의 지지율도 중요하고 발언 실수도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게요. 송영길 우리 저 대표가 팬 서비스를 너무 좀 오버해서 한 건지 좀 저 국민 서비스에 좀 충실한 건지 이제 그런 면이 좀 있을 수는 예. 있겠는데 아마도 근데 이거를 문제 삼는 거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이 백신 공급과 관련해서 예. 이 수량이니 공급 계획을 그동안 왜 발표 안 하냐 공개하지 않느냐라고 계속 윽박지르고 공격했던 게 누군가 야당 아니었던가요? 예. 근데 지금 또 공개를 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우리 국민 서비스 알 권리 차원에서 좀 서비스한 걸 갖고는 또 이제 공격을 하니까 그러니까 밝히지 않으면 왜 안 밝히냐 수량 예. 공급 계획 안 밝히냐 또 했다가 지금은 또 사과라고 하는 게 그럼 누구한테 사과라는 거지? 그러니까 모더나한테 사과라는 건지 그러니까 또 이제 국민들한테 알려드리기 위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걸 또 국민한테 사과하라는 건지 아니면 국민의힘한테 사과를 하라는 건지 참 좀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좀. 알겠습니다. 네. 어제 송영길 대표가 이렇게 세세히 발언한 건 좀 너무 과했긴 했지만 어쨌든 공급 계획 정확히 밝히라고 하면서 사과하라 이렇게 하는 야당의 지적도 옳지 않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하나만 현안 관련해서 질문을 더 드리면 민주당이 지금 언론개혁도 추진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언론중재법 어제 문체위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네. 내용을 보면 가짜뉴스를 보도한 언론사에 대해서는 징벌적인 손해배상을 하도록 한다. 이게 이제 핵심 내용 아니겠습니까? 네. 당장 야당에서는 이게 언론재갈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게 대선을 또 앞두고 있다 보니까 언론계 학계에서도 좀 우려의 시선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게요. 제가 이제 유정가 최고위원 할 때 이제 예. 미디어 특위 단장을 했거든요. 저도 기자를 21년이나 했고 노조위원장까지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법은
신속히 처리돼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 거고요. 왜냐하면 신속히 이거는 처리돼야 되는 게 맞다. 예, 이거는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법은 이건 사실상 피해 구제법이거든요. 예. 우리 일반 억울한 국민들의. 그래서 언론의 자유가 있다고 그래서 가짜 뉴스를 해야 될 그런 자유 특권이 보장되는 건 아니죠. 예. 더더군다나 이 가짜 뉴스에 대해서 우리가 언론에 대해서 처벌하겠다는 것은 가짜 뉴스를 해도 처벌하지 않습니다. 고의성과 의도성이 있을 때만 처벌한 그런 정도로 2중, 3중의 차단막을 예. 둬갖고 제재하겠다는 그거를 이 문제가 있다. 예. 언론 탄압이다라고 한다 그런다면 예. 이거는 언론이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성역이다. 예. 우리 기득권 지키겠다. 예.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검찰이 말하는 자기네들 선택적 수사, 선택적 정의를 주장하는 것처럼 예. 조국 장관에 대해서 그렇게 79번의 압수수색을 하면서 그렇게 이제 수사를 했다면 지금 윤석열 장관은 압수수색 안 했어도 저만큼 나오잖아요. 예. 문제가. 네. 그럼 그렇다 그런다면 이제 언론도 이제는 가짜 뉴스에 대해서 책임질 건 책임져야 되는데 그것도 그냥 책임지는 게 아니고 악의성, 의도성이 있을 때만 책임지는 거다 하는 건데도 그걸 언론의 탄압이라 그런다면 이건 사실상 언론은 구름 위에 하늘 위에 있겠다라는 얘기가 똑같아서 그렇군요. 이거는 꼭 통과시켜야 된다. 국민들의 피해 구제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그리고 신속히 예. 통과돼야 된다. 우리 이제 상임위원장과 우리 간사가 이제 용기를 내야 됩니다. 용기를 내야 그리고 된다. 이 개혁을 하려면 적어도 욕 먹더라도 할 건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은 안 바뀐다고 저는 예. 보는 거고요. 이거를 심지어는 노면 정신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곡된 기득권을 굴하지 말고 관찰하라, 극복하라 하는 게 노면 정신이지. 노면 정신이 그러면 지금 이거 처리하지 않는 게 노무현 정신이다. 그거는 노무현 정신을 왜곡해도 한참 왜곡한 거다. 이렇게 그렇군요. 봅니다. 지금 이준석 대표가 노무현 정신과 어긋난다 얘기했는데 이건 아니다. 그건 이렇게 몰라도 얘기를- 한참 모르는 거고요. 예. 예. 근데 한편에서는 이제 언론의 취재를 위축시킨다 이런 예. 지적이 나오는데 조금 전에 이제 고의성하고 의도성이 있어야 처벌을 한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예. 이거를 어떻게 기준을 나눕니까? 이것도 또 약간 애매해지지 않을까 싶기는 해서요. 그러니까 기준이 애매할 수 있다. 예. 그 애매할 수 있으니까 처벌이 더 안 되겠죠. 예? 그 기준을. 그러니까 우리 지금 법조계라는 게 굉장히 보수적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처벌이 더더욱 어려울 거고요. 근데 그거를 지금도 이거를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해서 언론 예. 탄압이다 이렇게 언론계에서 언론 뭐 시민단체와 야당에서 주장하는 거는 그냥 기존의 기득권 그냥 지키고 우리 언론 기득권, 검찰 예. 기득권 그냥 가져가겠다는 또 그 얘기밖에 예. 안 되는 거다. 그래서 전 이거는 정면 돌파해야 된다. 확실하게, 네. 신속히. 그래서 욕먹더라도 욕먹더라도 알겠습니다. 확실하게 해야 예. 된다는 이렇게 봅니다. 예, 노웅래 의원님 얘기 들어보면 8월 중에 반드시 처리가 될 것 같은데요. 자, 이 사안은 저희가 내일 그리고 또 현역 의원들 두 분 모셔서 조금 더 반대 의견까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 대선정책준비단 공동단장 노웅래 의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